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로 묶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내용은 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삶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착각할까봐 미리 얘기를 해두면 앞에서 1, 2, 3, 1부, 2부, 3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은 전부 다 1부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영수의 시점으로, 영수의 시각으로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서술자가 영수입니다.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서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습니다. 식칼은 부엌칼이죠. 부엌칼로 못을 뽑고 있어요. 알루미늄 표찰이라고 하는 거는 문패인데요. 김불이 이렇게 적혀 있겠죠. 이 김불 한자로 적혀 있겠죠. 김불이 이걸 이제 떼는데요. 왜 이걸 떼냐 되냐면은 요 떼서 요걸 이제 우리가 가겠다, 저기 이주하겠다라는 어떤 의사 표시죠. 이걸 안 떼고 있으면은 우리 여기 살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는 이제 받아들이고 알루미늄 표차를 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뭐 지금 식칼밖에 없는 거죠.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이 내가 누구라고요? 영수죠.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이 영호는 이 현실을 수용하는 엄마가, 영호는 이제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가리키는 게 현실에 대한 수능이죠. 현실 수능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하다는 거는 영호는 저항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길 바라는 거지만 마음에 드는 일은 집이 철거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거죠.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수용 의사를 밝힌다는 거죠. 이 수용 의사를 밝힌야지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안 나가고 버티면은 막 찾아올 수도 있죠. 여러 영화들 같은 데서 본 적 있죠. 자, 그래서 무허가 건물 표차를 간직합니다. 이게 이제 무허가 건물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놀고 있다는 거,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수문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20일 만에 이제 철거해야 되죠.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현실에 대한 수능적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가 보이고요.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어떤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영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입주권을 팔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방법이죠. 나머지 주민들도 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철거민들이 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앞 밑으로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 자, 아버지가 말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영호 너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는 의미죠.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아버지의 대화로 미뤄볼 때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체념적 태도.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기는 그걸로 끝난 거다. 그랬더니 영호가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 결국 이 말은 철거민들을 위해 지은 아파트라고 하지만 그 아파트는 철거민들을 위한 게 아니다. 결국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거죠. 자,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펜지꽃은 영희를 상징하는 그런 영희의 이미지, 영희가 이제 순수한 그런 인물로 그려져요. 이 이미지를, 순수한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지금 소재입니다. 그래서 마당가 펜지꽃 앞에서 있었다. 이 순수한 이미지를 가진 영희가 나중에 순결을 빼앗기는 그런 데까지 이제 의미가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영수한테 얘기한 거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저항하는 영호입니다.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은 굉장히 부조리하고요. 부조리함, 그 다음에 어떤 냉혹한 형식,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자들의 편이죠.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었다. 해결책이 없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당가 펜지 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자,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영희가 울죠? 자,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자, 지금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려서 그냥 울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렸을 때 영희는 잘 울었다 하고 과거 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때를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때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 내지 말고 울어. 어떤 다른 상황인 거예요. 울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 풀냄새가 났다. 풀냄새가 나죠.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자, 여기 대조되죠.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이랑 내가 사는 난쟁이네 동네랑 또 대조됩니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한테 묻고는 했다. 어렸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다시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이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말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 나는 간접적 표현인 거죠. 간접적 표현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 우리도 나중에 먹자. 근데 뭐 해줄 수 없죠. 희망이지만 결국 거짓말이 된 거죠.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엄마는 기약해줄 수 없었고 어머니는 그냥 말을 돌렸습니다. 빨리 가자. 자, 고기를 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라고 엄마가 변명을 합니다. 거짓말.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반항 심리로 거짓말이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버지가 왜 나쁘다고 한 거죠? 경제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결국 이 아버지를 비난한 표현입니다. 철이 없는 거죠. 이때는 어렸으니까요.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엄마 지금 화났죠.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에 엄마 화났습니다.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앞에서 처음에서 얘기했었죠.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알고 내면적인 것은 모른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주머니가 달린 옷. 예, 하필 왜 주머니라고 했을까요? 주머니는 뭐가 담아야 되죠. 담을 것이 있어야지 뭐 있는 것을 뭐가 있어야 담죠. 그래서 담을 것이 없다. 가난하다. 가난을 의미합니다.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투정을 부립니다.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적으로 좀 풍요했으면 하는 희망인 거죠. 알아, 나도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더라 했더니 나를 또 때리려고 그래. 그때 나오는 거 보니까요.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세 번째 내용으로 가볼게요. 오랜 세월 동안 가난을 대물림한 그런 난쟁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가난을 되물림한 난쟁이 가족에 대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철거 계곡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그 무엇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는 이 가난한 게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적 그런 문제에서 기인한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충분히 일을 했었고요. 고생도 충분히 했고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내가 겪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까지 보면요, 난쟁이 집안의 내력이 드러나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자, 나는 이상한 매매 문서 같은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비 했습니다. 여러분 노비라는 말 들어봤죠? 노비 했을 때 이 비가 노비의 비자입니다. 김이덕의 한 소생인 금동 경인생 금동의 양처소생 김금이 정묘. 안녕하세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것 바로 이 노비 문서를 가리키죠.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가 겨우 알게 되었다. 바로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열흘 동안이나 이 책을 찍어냈습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 노비 문서, 아버지의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그 노비 문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어머니랑은 얘기를 했을까요? 어머니랑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조상 대대로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최하층 천인으로서, 천한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천민으로서의 노비로서의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었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그 일들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력을 바쳤다. 여기서 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비 신분으로서 해야 된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비 신분으로서 조상 대대로 그 일을 이어왔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노비 집안이다 이 얘기죠.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국가에다가 뭐 바치거나, 그 다음에 뭐 기증어도 다른 사람에 주거나 팔거나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이런 노비로서의 노비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자,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어때요? 아버지의 요 앞에 나왔었던 이 노비 문서는 아버지의 것이었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죠. 아버지하고도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는데 엄마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게끔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죠.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을 했다.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었다. 천년을 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위에 외할아버지 위에 또 외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천년을 두고 우리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아마 어머니의 할머니가 또 그 할머니는 또 그 할머니에게 이 말을 들어왔겠죠.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종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아버지 때의 노비 제도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굉장히 길들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을 맞았지만 그 해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영수의 할아버지는 달랐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유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져 오는 관습 같은 거죠. 전달되어 오는 그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짓이었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모두 증조부 때에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이게 다 결국 교육이 그리고 경험이 부재한 탓이죠. 그래서 무지함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자, 이 난쟁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상징적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회적 약자였어 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였어. 가난한 사람이었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힘이 없었어요? 무력했어요? 뭐 이런 거죠. 힘이 없었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왜 지난 일을 좀 큰 영혼, 자, 다시 가겠습니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할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 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두 눈에 떼었다 떼었다. 울고 있죠? 울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 잠깐 여기 부분 우리 4번으로 이제 내용을 끊어서 보겠습니다. 4번. 자, 내용은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과 비판적인 현실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할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할아버지래요.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명희 어머니한테 나중에 나오지만 이 또 빚이 있죠. 그래서 이 나중에 팔고 나서 이 돈 입주권 팔고 나서 명희 어머니한테 갖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17만 원 명희 어머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나 더 받은 셈이에요? 2만 원 더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은 15만 원이네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네요. 저 아파트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만 받는 거고, 이 아파트는 역시 돈을 내서 사야 됩니다. 아파트를. 근데 이 아파트는 얼마일까요?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요.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이 외에도 30만 원이 더 있어야 되죠. 뭐 15만 원 받더라 해도 나머지 15만 원 더 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5만 원, 15,000원씩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 이 행복동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공통된 사정이 나옵니다. 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입주할 수 없는 그런 공통된 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네요. 자, 뒤에 뒷부분의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동 주민들은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결국 입주권을 전부 다 파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여기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는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주느라, 그리고 명희네에게 빌린 돈을 갖고 나니 남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사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서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 뒤입니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 비극적이죠.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극적 결말은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긍정적으로 만약에 끝났다면은 이 현실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이 현실은 어둡고 돌파구는 없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